원재료가 가격이 높아지면은 결국엔 연쇄적으로 가격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제품 가격은 한 번 올라오면은 절대 떨어지지 않죠. 그렇죠. 근데 원자재 가격은 높아졌다가 상황이 좀 좋아지면 다시 내려갑니다. 네. 그리고 끝없이 올라가면 그 제품 가격도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엔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지는 구조가 되고 나중에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가 되면은 그 수익화가 더 극대화가 된다라는 거죠.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이어서 인싸들의 재테크 비법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방송됩니다. 빈집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빈집세, 이 비어있는 집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는 건데요. 이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가 이어지면은 결국 인구가 감소하겠죠. 이렇게 되면 버려지는 집이 넘쳐나서 도시는 엉망이 되고요. 바로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이 빈집세, 지금까지는 경제학 교과서에서나 볼 수가 있었는데, 자, 그런데요, 지금 일본의 교토시가 빈집세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본은 고령화가 심하고 지방에선 버려지는 집들이 급증한다는 방증인데요. 이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실은 이건 일본의 이야기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네 지방 도시에 가면은 빈집들, 버려지는 집들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고요. 하지만 지방에서는 집들이 버려지고 있고 너무나 역설적이죠.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 일본처럼 이렇게 뒤늦게 빈집세 같은 방식을 쓰는 것보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2월 19일 목돈연구소 시작할 텐데요. 바로 이 노래와 함께 출발하죠. 박진영입니다. 네가 사는 그 집. 네,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목돈연구소 주말에도 당연히 함께합니다.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조금 전에 듣고 오신 첫 곡이 박진영의 네가 사는 그 집이었는데요. 집, 부동산, 집값. 아, 정말 대한민국 경제, 뭐 경제뿐만이겠습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가장 큰 화두이기도 한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도요, 일본뿐만이 아니라 빈집들, 버려진 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급기야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빈집세까지도 동원한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너무나 이제 서울 수도권으로만 몰려가는 이런 현상 때문에 한켠에서는 뭐 공급이 너무나 부족하고요. 또 다른 한켠에서는 버려지는 폐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자율주행차, 전기 자율주행차, 하늘을 나는 차, 재택근무, 그렇죠. 유비쿼터스 근무, 그러니까 꼭 회사를 안 나가는 거죠. 현장에서 접속해서 일하고 이런 사회로 간다면 굳이 서울 수도권에 다 몰려들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저 많은 집들이 초과 공급도 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지금 영원히 오를 것 같은 서울 집값도 어느 정도의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건 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도 같이 이 일본의 빈집세 관련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문자 참여요. 샵 1035 단문 오시면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유튜브에서 목돈연구소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목돈연구소 인별그램 있습니다. @ SBS 빅머니니까 팔로우해 주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에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주식 배워보는 주식 입문 코너 주식학개론 있습니다.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고요. 경제 사기 실화극장 목돈 지킴 연구소 승지연 형사정책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보는 주식 공부, 주식학 개론. 오늘도 강의를 진행해 주실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에게 차근차근 배워봅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시장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0202번님, 하창원 본부장은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투자 매매 스타일을 갖고 있나요? 네, 저는 스윙. 스윙?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음. 이제 주식을 모은 다음에 음. 이제 그게 이제 시세를 분출하게 됐을 때 네. 좀 정리하고 나오는 그런 투자 방법을 갖고 있고요. 아무래도 저는 좀 이런 큰 흐름 있잖아요. 이제 산업적인 부분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특정 그 산업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네. 그 이제 중에서 대표 종목군들을 좀 선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바로 이제 가는 경우는 빨리 정리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이내로 이렇게 좀 운용 기간을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그 부분을 이제 천천히 모으고 그다음에 이제 급등이 나올 때 정리하고 나오는 편입니다. 시세를 안 주면 손절을 하나요? 시세를 안 주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이 분할로 계속적으로 좀 모으다 보니까 그 마이너스 퍼센테이지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충분히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제가 생각한 그런 투자 이벤트가 발생이 됐는데도 주가가 안 움직이면 그때는 정리를 하지만 네. 만약에 기간을 조금 오버가 되더라도 그런 이벤트가 아직 발생이 안 됐다 하면은 그거까지는 좀 보고 이제 주가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나오는 그런 편입니다. 손절 기준이 좀 있습니까? 뭐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5 뭐 이런 라인이 있나요? 저는 기계적인 손절보다는 안 네, 하나요? 네, 일단은 최대한 안 파는 방향으로 합니다. 네,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주식을 다양하게 좀 매매를 시도를 해봤는데 네. 일단은 손절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물론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이다 보니까 손절을 하고 나면 정신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는 중압감에 빠져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제 나눠서 좀 포트를 조금이라도 운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 이게 이제 안 가는 동안엔 다른 종목을 좀 지켜봐도 되고 그다음에 또 소액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면서 또 시간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손절은 최대한 좀 잘 안 하는 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면은 원자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네. 이제 원자재에 대한 언급과 가격 시세도 석유, 천연가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게 좀 네. 전방위적으로 그렇죠. 폭발했고요. 네. 특히 우크라이나 요 문제 때문에 곡물 가격이 크게 움직이고 있죠. 네. 오늘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곡물에 가격? 대해서 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음식료까지 음. 네, 같이 좀 보도록 할 텐데 네. 일단은 이거를 또 원자재 쪽에서 또 선정을 한 이유가 일단은 우리가 사람이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죠. 먹어야 되죠. 네. 네, 먹어야 되는데 네.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제가 못 저번에도 먹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저번에도 이제 요리하는 거 좀 좋아한다라고 이제 취미로 삼고 있는데 네, 하청원 셰프이죠. 네. 네, 근데 이제 쇼핑을 할 때마다 그 야채 가격이 장볼 때? 네, 장 볼 네. 때 너무 비싸져가지고 사실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물론 그게 이제 소비자까지 오는 데는 조금 뭐 이런 가격 정가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일단은 좀 크게 이벤트가 될 만한 요인들이 많아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그렇습니다. 식음료 업종 하기 전에 네. 곡물 가격은 왜 오르나 우리가 이제 근원부터 들어가야죠. 그렇죠. 네.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곡창지대죠.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는 네. 곡창지대인데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연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생산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그 이제 많은 캐파를 또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쇄가 됐을 때 과연 지금 이 늘어나는 이런 수요를 네. 공급이 좀 채워져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오랜 기간 코로나19가 진행이 되면서 노동력이 많이 상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좀 줄었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당연히 이제 곡물 생산에도 부담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노동력 상실되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크게 또 이제 영향을 줬던 게 기후 변화. 이게 코로나19 이전엔 이거였어요. 이상기후. 그렇죠. 이상 기후에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맞물리다 보니까 게다가 이게 만약에 단기간에 또 끝났으면은 또 해소가 될 텐데 벌써 코로나 사태가 2년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게 이상기후도 네. 과거에는 한 해 정도 나오면 그 다음에 풀리고 그랬는데 네. 스트레이트 이상기후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 기후가 계속적으로 좀 심화가 되고 있고 이게 계속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일단은 좀 부담이
부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원자재들은 좀 커플링이 좀 잘 돼요. 하나의 원자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사실 이제 다른 원자재들에게도 좀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좀 없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연쇄적으로 반영이 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곡물 가격의 수준을 좀 보면은 네. 무려 11년 만에 최고치. 최고치입니다. 네.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초입이라는 의견도 많아요. 예, 네. 유가는 먼저 달려갔지만 그렇죠. 곡물 가격은 아무래도 이제 먹는 부분이고 네. 또 특히나 사실 원유 같은 경우는 비축량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부분을 푼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재고량을 단기간이라도 어떻게 늘릴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사실 곡물은 곡물은 그게 예. 어렵죠. 사실 어렵기 때문에 콩 말고는 정말 비축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콩 말고는 예. 비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런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결국에는 문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최근에 이제 뭐 그린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네, 늘어나고 네,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그 대외적인 부분에서 생산하는 생산량을 다 해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곡물 가격을 찍고 뭐 곡물 ETF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네. 우리 하청원 본부장은 식음료, 음식료 쪽으로 약간 좀 주목과 관심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네. 그렇죠? 예. 사실 이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일단 음식료 쪽을 선정을 한 거는 네. 크게 이유가 4개입니다. 네 가지인데. 이런 거 좋아요. 네, 예. 일단은 첫 번째는 네, 첫 번째는 일단은 이제 실적 부담이라든지 이 소외됐었던 움직임이 생각보다 강했거든요. 오랜 기간 외면됐죠, 식음료. 네, 정말. 네. 네, 그래서 일단 네. 주식의 기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일단 소외를 많이 당했었던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좋아질 수 있는 요인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사실 코로나19가 이제 상당 부분 초반 부분에는 이제 식품 같은 것들을 또 대량 매수를 해서 집에 보관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실적들이 좋았다가 그 부분이 유지가 되면서 사실 계속 유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조 효과가 상당 부분 컸는데 우리가 뭐 밥을 6끼 먹고 그렇죠. 그럴 수 없잖아요. 뭐 그렇죠. 햇반 하루에 10개 먹고 그럴 수 없죠. 예, 네. 즉석밥.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실적에 부담이 됐는데 기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실적적으로 좋아지게 됐을 때 그게 이제 YOY라든지 전년 대비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 부분 개선될 요지가 좋아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의 성장주 막 이런 열풍에 소외가 됐었는데 알고 봤더니 실적이 괜찮더라. 그렇죠. 재주목된다는 게 있고. 네. 두 번째는요?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제품 가격 상승입니다. 네. 그게 이제 비용이 가격으로 가는 건가요? 그렇죠. 네. 원재료가 가격이 높아지면은 결국엔 연쇄적으로 가격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제품 가격은 한 번 올라오면은 절대 떨어지지 않죠. 그렇죠. 근데 네. 원자재 가격은 높아졌다가 상황이 좀 좋아지면 다시 내려갑니다. 네. 그리고 끝없이 올라가면 그 제품 가격도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엔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지는 구조가 되고 나중에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가 되면은 그 수익화가 더 극대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음식료 쪽에서는 이러한 이제 가격 전도가 진행이 됐을 때 사실 박리담회로 판매하는 쪽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의 금액을 높이게 되더라도 영업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기존과 똑같이 팔려도 그 가격만큼 수익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게끔 마련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상당 부분 좀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고 실제로 우리가 먹거리기 때문에 네. 조금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견조해요. 그렇죠. 안 먹을 수 없어요. 안 먹을 수 없으니까. 네, 안 먹을 수 없습니다. 네. 근데 뭐 롯데칠성도 그렇고요. 작년 출고가 대비 6.8% 인상, 그리고 BGF 리테일 편의점도 가공식품 가격 인상하고요. 올렸죠. 네,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전 제품 2.8%, 그다음 제주맥주 주류. 네, 네. 주류 쪽도 이제 공급가 10% 인상을 했고요. 뭐 이제 제일제당의 냉동만두 이것도 이제 뭐 5에서 6%, 장류 빵도? 같은 경우 빵도 파리바게트도 6.7%.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뭐 빙가 쪽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러한 흐름들은 사실 이제 다양하게
대규모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좀 좋아지는 구조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식음료 업종이다. 자, 세 번째 주목해야 될 이유. 네, 이거는 이제 환율인데 사실 환율은 약간 기업마다 약간의 조금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옥석가리가 좀 필요하긴 한데 네.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수출에 대한 이런 의존도가 높은 이런 회사가 있고 또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 산업 같은 경우는 원재료에 대한 수입이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먼저 대급을 이제 지급하는 유산스 거래로 좀 진행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환차손의 영향을 받겠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 워낙 강세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세가 좋은데 식음료 업종은. 그렇죠. 근데 이제 수출 부분이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수출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수출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식음료 중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통으로 이제 영향을 긍정적으로 주기보다는 이제 수출 기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조금 국한이 돼서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는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수요 회복이 또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거리두기 완화를 하면 네. 거리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거리로 나가면 가공식품 대신에 어떤 소상공인분들의 이런 그런 식당을 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음식료 쪽이 이제 뭐 예를 들면 음식료 안에 주류도 또 주류가 있구나. 그쵸? 주류에 주류도 있다 주류가 보니까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식음료니까. 그렇죠. 네, 통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네, 때문에 네, 네. 거리두기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주류라든지 무조건 주류죠. 네, 엄청나게 네, 상승을 할 수 있는 네. 기회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시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네. 이미 마스크를 벗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네. 포스터 팬데믹 쪽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좀 수혜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가지 식음료에 대한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첫 네. 번째는 그동안 소외됐는데 실적이 좋더라. 네. 두 번째는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 오르는 게 제품 가격으로 속속 전가가 돼도 수요는 안 떨어지더라. 네. 세 번째는 이제 환율에 대한 이슈였고요. 네 번째는 이제 거리두기가 풀리게 되고 포스트 팬데믹이 되면 마신다라는 겁니다. 네. 네. 종목들을 한번 보죠. 정리를 이거 뭐 저희가 뭐 소개나 추천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식음료 관련주들 한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라면 가격 인상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라면주에는 뭐 농심이라든지 뭐 삼양식품 같은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식자재 유통 쪽에는 이제 CJ 프레시 웨이가 있고 뭐 주류 쪽에는 롯데칠성, 하이트진로, 뭐 제주맥주, 그다음에 담배 쪽에는 KTNG 뭐 있고 뭐 네. 냉동식품에는 뭐 이제 CJ 제일제당 그리고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한 부분에 또 이제 복합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좀 이제 대형주부터 소형주까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고 사실 음식료 쪽이 워낙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전부 다 좀 소개해드리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코너에서 실적 확인하는 법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거기 들어가서 다트 사이트나 이런 데는 아니면 뭐 웬만한 요즘 HTS, MTS에서 다 제공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MTS에서도 나오는데 사실 네. 좀 약간의 좀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네. 좀 정확하게 보시려면은 전자공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수치화를 좀 금방 하실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에 식음료를 갖추겠다 할 때는 이제 대장주들과 이렇게 갖추고 네. 그 연관 섹터도 몇 개 더 붙인다면 뭘 더 붙일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음식료 쪽이 좀 좋아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유통주를 좀 가장 먼저 봐야 됩니다. 네. 대형마트 쪽 그리고 이제 편의점 쪽 아무래도 이쪽은 또 리오프닝이랑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음식료가 워낙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유통까지 좀 영향을 받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사실 유통 쪽이 연관이 안 될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통주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유통주가 또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게 된다라면은 뭐 포장이라든지 운송이라든지 아니면 보관 쪽 하는 쪽까지 좀 전방위적으로 좀 영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한 가지 섹터가 움직일 때 하나만 좀 움직이기보다는 음식료 같은 게 또 우리가 이제 3대 중요한 욕구 네. 중에 하나를 또 해결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다양한 산업들과 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고물가죠. 인플레이션 해지 관련한 주식들을 많이 소개하고 하는데 네.
이 인플레이션 관련주 고물가주에 식음료가 늘 포함이 됩니다. 아,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뭐 비료라든지 뭐 다양한 섹터들이 있어요. 네. 왜냐면 곡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영향을 네. 주는 게 있는데 다 이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곡물가가 상승을 하고 하락하게 되면 같이 조금 묻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지수 투자를 한다면 그렇죠. 예, 근데 원자재 지수 투자를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식음료, 음식료 쪽은 가격이 만약에 인상만 된다라면은 네. 이 이슈가 지속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런 곡물가가 상승을 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음식료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면 알 거예요. 고물가주에 에너지 뭐 이런 철강 이런 것도 네. 있지만 실은 늘 이제 식음료가 그렇죠. 요즘은 인플레이션 관련주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도 전해드리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당히 좀 우리가 심도 있는 경제학 강의를 할 것 같아요. 네. 체계적인 위험과 비체계적인 위험. 네. 이런 거죠. 과연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그렇죠. 예,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위험과 네. 다룰 수 없는 위험. 네. 네. 그런 관련된 부분에서 네. 이제 어떤 것들이 좀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뭐 그런 여러 가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식음료 업종이었었고요. 다음 주도 아주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탁 하청한 본부장과 함께 했고요. 하청한 본부장을 보내드리면서 봄이 와야 되겠죠? 아, 그렇습니다. 네, 하청한 본부장 봄이 와야 거리를 또 나가고요. 아, 맞습니다. 네, 새로운 또 인연도 만나고요. 네, 기대가 되네요. 네, BMK입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